안녕하십니까. 오래간만에 뵙습니다. 땡볕이 막 내려쪼이고 자외선은 강하고 이게 여름이긴 한 것 같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여름이 이제 돌아오는데요. 세입자들에게는 여름이 또는 겨울이 더 낫습니다. 봄이 오거나 가을이 오면 이른바 그 이사철이라는 말까지 생겼는데요. 이 보증금을 또 얼마를 올려달라고 하는지, 또 월세를 또 얼마나 올려달라고 할까? 아니면 나가라고 할까? 아니면 보증금을 월세로 바꿔라! 그러면서, 월세 부담이 너무 늘지는 않을까? 이 걱정이 한두 가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름이 되거나 겨울이 되면 그런 일은 확률상 많이 줄어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름이 또 오면 곧 가을이 오고, 그러니까 그게 그거네요, 사실은. 걱정은 늘 계속 반복이 되는 이런 삶입니다. 보증금 1년 30가지 방법을 쭉 이렇게 진행을 하다가 조금 멈췄는데요. 오늘 다시 시작을 해서 또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세금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아마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납세 증명원을 떼야 된다, 이런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어디서 들어보냐? 주로 인터넷에서 들어보는 것이죠. 납세 증명원, 정확히 말하면 납세 사실 증명원, 그러니까 납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떼봐라, 이런 건데요. 어디 가서 떼야 될까요? 어디 가서 떼면 되겠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세금과 관계 있는 곳, 그러니까 세무서에 가서 즉 떼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납세 사실이 증명이 되었나, 이제 이걸 가서 떼보면 세금이 밀렸나 안 밀렸나, 이런 근거 서류를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바로 임대인이 동의를 해주지 않으면 뗄 방법이 없다고 하는 그런 맹점이 있습니다. 집이 마음에 드는 게 있는데 지금 보증금을 바로 갖다 넣지 않으면 다른 사람한테 넘어갈 것 같은 이런 불길한 예감이 드는데, 그 순간에 납세 증명원을 떼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됐어. 아니면 됐어요. 이러거나 공인중개사가 그렇게 믿고 사는 사이인데 까다로우십니까? 이 집은 깨끗한 집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막 따지면서 납세 증명원 반드시 떼주세요. 안 하면 계약 안 합니다. 이럴 수 없는 게 현실이긴 합니다. 하지만 오늘 그 이야기를 나눠보는 것은 세금 체납된 또는 세금을 체납할 가능성이 높은 그런 주택, 민간 임대주택에 들어갔다가는 보증금을 홀라당 날리거나 아니면 반을 날리거나 정말 대책이 없는 경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오늘 나눠보자, 이런 것입니다. 납세 사실 증명원, 이거 일단 기억하시고요. 나한테 조금 좀 뭔가 말하기가 좀 깨림직하고 하더라도 내 보증금 전체가 걸려 있는 거니까 일단 말을 해봐, 이런 말을 하고 싶군요. 아니면 어떡하죠? 떼줄 수 없다고 하며 여기서 막히는군요. 바로 이 대목에서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게 개혁 과제, 개선할 문제가 하나 생기는 것입니다. 세입자가요,
적어도 계약하기 전에 납세 증명원을 떼볼 수 있게 그런 제도 개선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겁니다. 일단은 공인중개사는 그걸 떼볼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면 공인중개사가 납세 증명원을 확인을 했더니 깔끔하더라, 이 이야기를 세입자에게 전해주면서 사실에 관한 기록을 해서 또 세입자에게 넘겨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사실 확인서 넘겨줄 때 깨끗하다, 납세 문제가 없는 집이다, 이렇게 적어도 이야기할 수 있는 데까지는 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군요. 그것도 아니면 적어도 계약금을 내고 난 다음에는 납세 증명원을 세입자가 당연한 권리로 떼볼 수 있게 그렇게 근거조항을 만들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세금 체납이 되어서 내 보증금을 전부 다 날릴지도 모르고, 아니면 10분의 1을 날린다고 하더라도 2억에 들어갔으면 2천만 원 날아가는데 그 2천만 원 저축을 하려면 10년이 걸릴 수도 있고 15년이 걸릴 수도 있고 평생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이에 뭐 병도 나고 또 뭔가 지출 요인도 생기고 다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는 걸 가정을 하면 이 2천만 원 이것을 모은다는 게 쉬운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10분의 1 떼어도 그러는데 만약에 전체 보증금 반을 떼이거나 1억에 들어간 사람이 5천만 원 떼이거나 아니면 3억에 들어간 사람이 1억 5천을 떼이거나 이러면 정말 죽고 싶죠. 제가 이런 말을 너무 남발하는 것 같은데 정말 세상 살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더욱이 다 떼이면 어떡합니까? 오갈 데도 없고 정말 누구를 탓할 수도 없고 세상을 원망하는 방법밖에 없는데 그렇게 해서 해결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세입자들이 뭉쳐가지고 이 잘못된 현실을 바꾸자. 옛날에 그 노동조합이 만들어지기 어려운 역사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뭉쳐가지고 노동조합이 만들어지고 그래서 많은 개선이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잠시 무대로 옮겨가 보겠습니다. 자, 21번부터 24번까지는 그동안 쭉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25번, 26번 이렇게 세금과 관련된 내용을 일단 먼저 다루고 있습니다. 25번 여기에서는 납세 증명원을 확인하지 않는다. 그러면 떼인다 까지는 아니어도 떼일 가능성이 급상승한다. 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그 다음에 26번. 자, 세금 체납 가능성이 있는 사업하는 사람은 항상 세금 체납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사업하는 사람이 소유한 주택에 들어간다. 그러면 보증금 떼일 가능성 역시 높아진다. 어떤 경우에는 다 떼일 수도 있다 하는 것을 생각해 보자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도 그런 말 했었죠. 이런 말 했지 않습니까? 예전에 사장님 집에 들어가지 말자. 어떤 경우에는요, 법인이 임대주택, 민간 임대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가 또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 역시 그 임대주택에 들어가면 나중에 세금 체납할 가능성이 또 높고 또 이런 경우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말씀드리는 거하고 맥락이 같은데요. 근로자들을 일정하게 쓰는 그런 사업하는 사람 같은 경우, 사장님 같은 경우 또는 법인의 경우 바로 3개월치 체불임금
그 다음에 3년치 퇴직금을 먼저 떼가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위험하다 이런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사업하는 사람의 경우는 바로 노동자 체불임금이 발생했을 때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고요. 그 사업을 하다 망한 경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바로 오늘 이야기하는 세금 체납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사장님 집에 들어간다? 들어가지 않는다? 안 들어간다. 정확히 말하면 사장님 소유주택, 사업하는 사람의 소유주택, 여기에는 조심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예, 조심하지 않아서 내가 문제가 되는 경우 나중에 후회밖에 안 남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실 왜 사업하는 사람의 주택에 들어가면, 그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에 들어가면 왜 세입자가 위험에 빠지나, 이건 잘못된 법 제도 때문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그건 개선 과제입니다. 자, 다시 무대로 옮겨서요. 지금 26번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자, 26번의 경우 세금 체납 가능성이 있는 사업하는 사람이 소유한 주택에 들어간다, 들어가지 않는다? 들어가지 않는다가 우리의 기본 원칙이 돼야 되지 않느냐. 물론 어떤 분은 들어가서 매우 안정적으로 살다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숲 같은 데 이렇게 들어갈 때도 뱀이 있는가 조심하지 않습니까? 막대 가지고 이렇게 하면서 가거나 또는 발로 이렇게 하면서 가면, 그러면 이 뱀이 스스로 피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 하고 막 뚜벅 이렇게 걸어가다가 뱀을 딱 밟는 겁니다. 그렇게 밟으면 매우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 위험이 있는 그런 숲도 조심을 해야 하는데, 내 보증금 전체가 걸려있는 바로 임대주택을 구할 때, 민간 임대주택, 즉 새 살로 들어갈 때는 신경을 많이 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옆으로 가서요. 여기 이제 잠시 세금과 관련돼서 이야기해 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이 당해세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당해세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제가 들어간 그 건물에 해당되는 세금이라는 뜻입니다. 그 건물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세금이 부과될 수 있는데, 상속을 하게 되는 경우 또는 증여를 하게 되는 경우 상속증여세가 있고요. 또 재산세를 내야 되기도 하고, 또 종합토지세를 내야 되기도 하고, 도시계획세, 자동차세, 그리고 또 이들 세금의 가상금 밀릴 때 이야기입니다. 자, 이런 세금을 내야 되는 건데, 그 건물에 해당되는 경우에 바로 이것을 당해세라고 합니다. 이 당해세 경우는요, 확정일자 순서보다도 더 빨리 세금을 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금 체납하는 사람의 주택 또는 세금을 체납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에 들어가는 것은 위험이 매우 많다, 이런 겁니다. 자, 이 당해세라고 하는 거는, 자, 여기 잠깐 써보면요. 옆에 잠깐 좀 써보겠습니다. 경매되고 나면 배당을 한다 그랬죠. 이 배당을 하면 순서가 이렇게 생기는데요. 자, 1순위가 소액보증금. 이제 뭐 많이 공부가 돼서요, 많이 또 잘 아실 겁니다. 요것도 있고요. 3개월 체불임금도 또 이 순서라 그랬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순서가 조금 전에 설명한 당해세입니다. 이 당해세를 모르면 당해세, 그러니까 해당 건물에 해당하는 세금, 이걸 모르면 당해세에 당해서, 정말 섬뜩한 얘기입니다. 이 당해세의 이 이름도 비슷하죠. 이 당할 수 있는 세금이
바로 이 당해세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이 말을 잘 들어보지 못해서 무슨 말인지 잘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여간 제가 들어가는 그 건물에 해당되는 관련 세금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 건물을 자식에게 증여를 했다. 그러면 증여세가 발생하고 상속을 하면 상속세가 발생하는데 요즘엔요 상속세하고 증여세를 합쳐가지고 상속증여세라고 이렇게 바꿨습니다. 자, 아무튼 그 관련 세금이 나오는데 그 세금이 두 번째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세 번째는 확정일자이거나 일자 또는 근저당입니다. 예, 이 글씨가 딱 이것도 정성 들여서 써야죠. 확정일자 또는 근저당, 그 집 잡히는 거 있죠? 은행이나 개인에게. 이런 순서이기 때문에 이 당해세 이걸 먼저 떼가니까 어떻습니까? 매우 위험하다. 어떤 주택은 세금 체납 가능성이 있는, 사업하는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또는 사업하는 영리를 추구하는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그런 주택의 경우 그 법인이 파산이 나거나 또는 임대인이 파산이 또 나는 경우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이 무대로 가서 요 지금 두 번째 거를 조금 더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당해세 이렇게 있는데요. 당해세는 건물에 해당하는 세금 해가지고 제가 이 부분은 지금 했습니다. 상속증여세, 재산세, 총합 토지세, 도시계획세, 자동차세 등등등등.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두 번째 이야기는 여기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여기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 세금 같은 경우에는 세금이 이제 조금 설명을 먼저 좀 하겠습니다. 이제 세금은 저런 당해세 문제가 있고요. 그 건물에 해당되는 세금입니다. 그 이외에 또 세금이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런저런 국세, 뭐 지방세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세목이 이제 많이 있는데요. 자, 고지서 발부일을 기준으로 하는 그런 세금이 있습니다. 다시 일로 오겠습니다. 자, 세금 종류 중에 신고일 기준으로 하는 세금이 있고 고지서 발부일 기준으로 하는 게 있고 납세 통지서 발송일을 기준으로 기준 시점을 잡는 이 대략 좀 더 있습니다만 세 가지 종류의 이 세금이 있습니다. 신고일 기준은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등이고요. 고지서 네, 발음이 헛나갔군요. 자, 고지서 발부일 기준으로 하는 것은 상속증여세 등등 국세 이런 게 이제 있고요. 납세 통지서 발송일 기준으로 하는 것은 보증인의 재산에다가 차압을 붙인다든지 하는 바로 요런 세금 종류가 있습니다. 제가 이 세 가지 이야기를 하는 거는요, 이 세금을 납부할 그런 기준이 언제냐 하는 걸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게 세금 종류에 따라 이렇게 신고일 기준, 고지서 발부일 기준, 납세 통지서 발송일 기준 요런 세 가지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전세로 사는 사람의 경우 어떻습니까? 대항력이 언제 생긴다고 우리가 이해하고 있습니까? 대항력이 뭡니까? 대항력은 계약서, 점유, 인도라고도 합니다. 계약서, 점유, 그 다음에 주민등록 옮기는 거, 이 3박자가 맞아떨어지면 대항력이 생기고, 그 다음에 또 나중에 경매되었을 때 순서를 잡아주는 게 확정일자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계점주 3개가 있으면 소액보증금 받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 받는 건 아니지만요. 예, 소액보증금 대상자이긴 하다는 뜻입니다.
소액보증금 받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 말은 제 말도 조금 전에 말이 잘못된 겁니다. 그거 정정합니다. 소액보증금은 왜냐하면 늘 다 받을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도 너무 이 관념에 익숙해가지고 저도 몰래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 얘기는 사실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소액보증금은 다 보장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고 최우선 변제한다라고 법에 되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러니까 즉 경매하고 재산이 남은 것 중에서 우선적으로 배당하는데 50%만 우선 배당한다. 이쪽에 이제 여기까지 이야기했는데 이 이야기가 좀 복잡하면 거슬러 올라가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개점주가 있고 그 다음에 확정일자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확정일자를 받게 되면 경매되었을 때 순서가 자기한테 유리할 수 있거나 아니면 늦게 받으면 불리할 수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확정일자가 보증금 보장을 확정해 주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누누이 말씀드렸잖아요. 오늘도 그것을 한 번 더 환기시켜 말씀드려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대항력이 생기는 것은 주민등록한 다음 날이다. 점유와 주민등록한 다음 날이다. 물론 계약서는 당연히 있어야 되는 것이죠. 다음 날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오늘이 6월 19일이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날짜는 방송 날짜는 좀 틀릴 수 있습니다. 근데 6월 19일 금방금방 나가긴 하지만요. 자, 6월 19일이다 이러면은 그러면 고지서 발부일 하고 이렇게 생각해 보면 고지서 발부일이 어제였다 이러면 저는 어떻습니까? 하루가 늦죠? 그런데 이 대항력은 제가 주민등록한 그날 발생하지 않고 그 다음날 발생하니까 이틀이 늦는 거죠. 그래서 고지서 발부일에 고지서가 발부되었다 말입니다. 그러면 저는 발부되었는지 발부 안 되었는지 알 길이 없어요. 이것은 납세 증명원 떼갖고도 이게 알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자, 그래서 어느 방송에서 그걸 방송을 최근에 하더라고요. 그 기자님, PD님 이분들에게 굉장히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세금은 이 당해세 빼고요. 요리로 다시 돌아옵니다. 이 세금은 두 가지 종류가 주거 문제와 관련해서 있다 그랬죠. 하나는 당해세고, 근데 이건 순서가 굉장히 빨라서 확정일자를 받아도 소용없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단지 소액보증금보다는 순서가 늦는다. 그래서 여기 저 설명했죠? 예, 설명했습니다. 그 다음에 신고일, 고지서 발부일, 납세 통지서 발송일 이 기준으로 세금을 받아가는 날짜는 정해진다. 그러면 제가 여기다가 한번 써보겠습니다. 여기다가 이제 써보면요. 6월 19일 날 제가 뭐를 했습니까? 주민등록을 하고 그 다음에 계약서는 있고 그 다음에 이사 왔다 이겁니다. 점유, 농짝 집어넣었다 이거죠. 그러면 이것이 대항력 요건이잖아요. 근데 대항력은 6월 19일 날 생기는 게 아니고 하루 늦어가지고 6월 20일 날 생긴다 이런 말씀입니다. 근데 고지서 발부일은 언제다? 가정을 한번 해볼까요? 6월 18일이다. 이게 고지서 발부일이다. 이렇게 이제 봅니다. 그러면은 고지서 발부일은 6월 18일. 다른 걸로 해도 똑같습니다. 신고일 기준으로 해도 똑같고 납세 통지서 발송일로 해도 똑같은데 그러면 저는 어때요? 이틀 늦죠. 그러면 경매가 되면 그러면 이 앞순서인 이 세금을 먼저 떼간다는 뜻입니다. 고지서 발부일 날 기준으로. 그러니까 고지서 발부일 됐는지 안 됐는지도 모르고 나는 계약을 했고 잔금까지 지불을 했는데, 그러니까 6월 19일은 잔금 지급한 날이죠. 그러면 계약은 그보다 더 한 달 전에 대개 하니까 어떻습니까? 5월 19일이나 또는 5월 29일, 20일 전에 한다고 하더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5월 19일 날 했을 때는 고지서 발부일 알지도 못하잖아요. 진짜 고지서 발부도 되지도 않은 거잖아요. 왜냐하면 6월 18일 날 발부가 된 거니까요. 거의 한 달 뒤에 발부가 되었는데
아무튼 계약을 하게 되면 잔금을 대개는 내게 되죠. 그래서 계약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바로 이 날짜가 이 세입자는 전혀 알 수 없는 고지서 발부일 기준이다, 또는 뭡니까? 신고일 기준이다, 뭐 납세 통지서 발송일이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세입자는 대책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업하는 사람 또는 법인, 소유의 민간 주택에 임대해서 들어가면,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세입자로 그런 민간 주택에 들어가면 저런 문제점이 발생하기 때문에 국회의원님들 또는 대통령님들 또는 뭐 국회의장님이나 또는 그 누구나 간에 개혁을 외치고 뭐 제도 개선을 외치고 뭐 이러는 사람들은, 또는 공평과 정의를 외치는 사람들은 저런 법을 가만히 놔두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저것을 개선을 해야 피해를 안 입는데, 얼마 전에도 이 신문에도 났습니다. 전세 보증금을 이 세금 문제에 걸리면요 거의 다 날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금으로 그냥 왕창 다 가져가 버리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그래서 적어도 이런 경우, 이 국세 뭐 지방세 이런 경우에도 압류 기준일이라든지 뭐 있어야, 이게 등기부 등본에 나와야 세입자가 알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런 엉터리 법이 또 어디가 있어요. 그리고 당해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당해세, 이 건물에 해당되는 세금을 왜 확정일자보다 무조건 일찍 받아갑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국가의 폭력이에요. 국가가 하는 것은 지고지선의 선이다, 이런 잘못된 가치관, 국가주의가 찌든 내용이 여기 들어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문제를 뭐 국회의원 또는 뭐 보좌관 이런 분 만났을 때 얘기하면 이 무슨 얘기인지 별로 귀담아 듣지 않더라고요. 제가 여러 번 이야기를 이 의원 저 의원 실에 가가지고 이야기했는데, 또는 토론회에 발표할 때 이야기했는데 뭐 무슨 소린지 뭐 반응이 없어요. 그래서 근데 저걸 고치는 유일한 방법은 어떻습니까? 세입자가 인구의 45%잖아요. 세입자들이 국회 전체 구성원의 45%가 되는 날 아마 해결될 겁니다. 지금 세입자가 뭐 거의 없어요. 저 국회의원 중에. 그걸 정확히 한번 파악해 보면 재밌을 텐데요. 뭐 보통 지역에 가서는 국회의원 지역구 있잖아요. 낙하산으로 내려가서 공천이 돼가지고 이제 당선된 다음에 거기에 어쨌거나 전셋집은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그냥 형식상 전셋집은 놔두고 뭐 주로 이제 서울 와서 원래 자기 집에서 생활하는 이런 사람도 또 많고요. 그래서 세입자이긴 한데 그런 사람을 뭐 진정한 의미의 세입자로 볼 수 없지 않습니까? 예, 자기 자가 소유를 가지고 있으면서 이제 그러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국회의원 중에요. 아무튼 이제 오늘 말씀드리는 거는 이런 그 세금 체납 가능성이 있는 그런 주택에 들어가지 마라 하는 말을 말씀드렸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싶으시면 인터넷에 검색을 해서 다양하게 그 내용을 좀 찾아보고 더 좀 보완을 스스로 좀 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이런 이야기를 동네에, 이웃에 또는 자녀들에게 이 세입자로 앞으로 살게 될 사람에게 미리미리 이야기를 좀 해주십시오. 그리고 너 스스로 또는 당신 스스로 또 누군가 삼촌 스스로 인터넷에 들어가서 이렇게 살펴보고 최창호의 주거 토크를 꼭 들어봐라, 이 얘기도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